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뉴스처럼 보였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HMM 소속 화물선 한 척이 UAE 해상에 정박해 있다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교전이 벌어지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그냥 바다 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것이 그토록 큰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동에서 워낙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고 하나의 선박 사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직후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자폭 드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순항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무런 검증 없이 즉각적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이 이란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 저는 이 보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빠른 결론이 반드시 정확한 결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처음 몇 시간 안에 나오는 정보는 가장 불안전하고 가장 위험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트럼프가 직접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호의 없이 항해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관계의 확인이라기보다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미국의 호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미국 없이는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메시지. 반면 이란 쪽 반응은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대사관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매체들은 전혀 다른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이 란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단일한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은 부인하는데 비공식 채널에서는 다른 신호가 나온다는 것. 이란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는지를 이 사건 하나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챕터에서 가장 오래 붙잡힌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정보의 혼돈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에는 수십 개의 상충되는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의도적인 공격인가? 아니면 다른 목표물을 겨냥하다 발생한 오폭인가? 이 기본적인 질문조차 아무도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결론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사실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서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선박 폭발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극도로 예민해진 시점에 이 한국 선박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하나에 있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외교적, 정치적 무게를 갖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해군을 보낼 것인가? 미국의 호위 체계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인가? 이 선택 하나하나가 한국의 외교적 위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중동 전체에서의 한국의 입장, 배 한 척의 폭발이 한 나라의 외교 방향을 좌우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수분 안에 보도가 나오고 그 보도가 나오면 몇 시간 안에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이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사건에서 진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가 가장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무호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HMM 화물선 폭발 사건을 둘러싼 초기 정보의 혼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란 측은 부인하고 트럼프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발언하고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혼돈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체에 뚫린 구멍의 크기였습니다. 사건 현장 사진이 공개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만 봤습니다. 배가 맞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인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상 공격 사례들을 분석해온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배가 맞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맞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청자는 결과를 봅니다. 전문가는 방법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민석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체에 뚫린 구멍의 크기가 일반적인 샤헤드 자폭 드론 공격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7m.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잠깐 그 크기를 상상해 봤습니다. 7m라는 것은 단순히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닙니다. 선박의 선미 부분 전체가 변형될 정도의 폭발력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샤헤드 드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란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저렴한 자폭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의 특성상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괴력의 규모가 있습니다. 7m짜리 구멍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피격 위치였습니다. 선체가 손상된 곳이 선박의 위쪽 부분이 아니라 수면 가까운 매우 낮은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은 공중에서 나라와 목표물에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피격 지점은 보통 선박의 중간 낮은 부분을 맞으려면 드론이 거의 수면을 긁으면서 날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론 공격이라면 특유의 파편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샤헤드 드론의 경우 날개와 본체의 특징적인 파편들이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즉 구멍의 크기, 피격 위치, 파편의 부재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샤헤드 드론의 공격 패턴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아주 다른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다른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해 한국 선박에 충돌했을 가능성. 다시 말해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오폭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설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히 이란을 두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7m 구멍, 낮은 피격 위치, 없는 파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오폭 가설이 자폭 드론 가설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란이 무고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폭이 의도적인 공격보다 덜 심각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든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공격이라면 한국은 이란의 직접 표적이 된 것입니다. 오폭이라면 한국은 전쟁 중에 발생한 비극적인 피해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의도적 공격이라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오폭이라면
그 책임의 방향과 대응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7m라는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의 전쟁과 충돌에서는 기술적 세부 사항이 외교적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멍의 크기, 파편의 형태, 휘격 각도,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그리고 국제 여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사건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선체에 뚫린 7m짜리 구멍이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자폭 드론의 공격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분석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좀 더 큰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계속 마주하게 됐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어떤 순간 말 한마디가 미사일 한 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말은 그냥 말 아닌가요? 하지만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현실은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남우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제 언론에서 하나의 표현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한국을 겨냥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됐는지를 지켜보면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뉴스 제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이 서울에 닿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해군을 호르무즈로 보내라. 미국 주도의 군사연합에 합류하라. 이란에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보내라. 이 요구들이 잘못된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피격됐다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그것을 전제로 한 대응 요구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도적이라는 단어와 사고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같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배가 폭발했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외교적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의도적 공격이라면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은 미국 주도의 대이란 연대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사고 혹은 오폭이라면 이란과 한국 사이에는 직접적인 적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피해를 입은 것이지 표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응의 성격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단어의 차이가 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공격을 받았는데도 왜 강하게 말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란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연합 합류 압박을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란과의 외교 채널이 끊어집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이것이 오폭으로 밝혀진다면은 한국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나라가 됩니다. 성급한 결론은 때로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챕터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은 사실 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정치적 결정을 강요하는 이 연쇄 과정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몇 분 안에 보도가 나옵니다. 몇 시간 안에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은 정치인들에게 빠른 결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현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실은 더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차이 사이에서 매우 위험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나무 사건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직전의 세계에서 정보의 정확성은 군사력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위에 내려진 결정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처음 몇 시간 안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빠른 이야기가 가장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가장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언어의 위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표현 하나가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이 정치적 결정을 강요하고 그 결정이 한 나라를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그 압박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지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무 사건 이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청해부대. 청해부대는 한국 해군이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구축함 전력입니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해 파견이 시작됐고 이후 꾸준히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 남우호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내야 한다. 한국 해군이 이란 해군보다 강하다. 한국이 직접 자국 선박을 보호할 수 있다. 미국이 구축한 해상 호위 연합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이 요구들을 들으면서 먼저 그것이 틀린 방향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해 부대가 투입된다면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전쟁의 논리는 단순히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이 요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분석에서 나온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해전에서 강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해군 전력은 한국보다 열등합니다. 전체적인 기술 수준, 함정 규모, 훈련 수준, 자, 어느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 해군이 이란 해군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 매우 좁습니다. 양쪽 해안이 가깝습니다. 이란은 수십 년 동안 그 해협 주변에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지대함 미사일, 기뢰 소형, 고속정, 자폭 드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적을 비대칭적으로 공격하는 것. 수십 달러짜리 드론이 수조 원짜리 구축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대칭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는 그 비대칭 전쟁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역입니다. 저는 분석에서 나온 이 표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전쟁은 절대적인 힘의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적게 손실을 입는가의 싸움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쪽이 이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진 쪽이 이긴다. 더 훈련된 병사를 가진 쪽이 이긴다. 하지만 현대전쟁, 특히 비대칭 전쟁에서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탈레반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은 북베트남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압니다. 호르무즈에서 한국 해군이 이란 해군보다 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에서 손실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왜 미국조차 호르무즈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보다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 좁은 해협에서 자국 함정이 피격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피격된다는 것은 미군 장병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국내 정치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미국이 이란의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확대된 전쟁의 비용과 결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저는 이 복잡한 계산 속에서 한국 정부가 청해 부대를 즉각적으로 호르무즈로 보내지 않은 결정의 논리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배가 맞았는데 왜 당장 달려가서 맞서지 않느냐는 분노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달려가는 것이 항상 용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달려가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처음의 피해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강함과 용기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하게 나가는 것이 용기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비극은 종종 강함을 과신한 결정에서 비롯됐습니다. 현대 전쟁은 더 이상 강한 쪽이 이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과 손실을 계산하는 냉혹한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을 이해하는 것이 함정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군사적 판단입니다. 남호 사건은 한국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정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꽤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선박이 폭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7m짜리 구멍이 드러낸 기술적 의문들, 검증되지 않은 어느 하나가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는 위험성, 그리고 강함이 항상 답이 아닌 현대 전쟁의 냉혹한 현실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는가? 남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 세계 언론에는 수많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한국 선박 공격, 호르무즈 또다시 폭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저는 이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헤드라인들이 나올 당시 아무도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폭발을 일으켰는지, 그것이 의도적인 공격인지, 오폭인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속도는 미덕입니다. 누가 먼저 보도하느냐, 누가 먼저 분석을 내놓느냐, 누가 먼저 의견을 말하느냐, 이 경쟁이 뉴스 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경쟁 속에서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클릭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조회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분노와 공포를 자극하고 그 감정이 더 많은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조, 이지, 이자, 이지, 신실, 나무호 사건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패턴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란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는 서사가 그대로 굳어졌다면 한국은 어떤 압박을 받았을까요? 미국은 한국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군사 연합 참여, 이란 제재 동참, 호르무즈의 해군 파견, 이것들을 거부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그 압박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 이후에 오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된 전제 위에서 내려진 결정, 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갈등,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의 결과는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남습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 나무호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무호는 그냥 한 척의 화물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무역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중동이라는 화약고 한복판을 지나가야 하는 수천 척의 상선들, 그 배들 위에서 일하는 선원들, 그리고 그 배들이 운반하는 물건들에 의존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 나무호는 또한 현대 전쟁이 얼마나 일상 속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은 저 멀리 전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위의 화물선에서,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우리 집 마트의 진열대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무호는 군사적 오폭 하나가 외교 위기로, 여론의 분노로, 정치적 결정의 압박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다 위의 폭발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딱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폭발이 일어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정하기 극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시대에 진실은 감정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사실은 분노보다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차이 사이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무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격렬해지는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가 커질수록 그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극들은 가장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 내려진 가장 성급한 결정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분노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